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큰 주제는 4차 산업의 미래를 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4차 산업혁명의 한 핵심 기술이기도 한 우리 전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이 아무래도 전문 분야고 기술적인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흥미를 또 가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 요청이 많이 오고 해서 이제 그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번개라는 걸 등장을 시키고, 그 번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제 능력껏 재밌게 해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전기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방송에서 나와 있는 제목처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위에 제가 빨간 글씨로 빅뱅과 함께 탄생한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위쪽에 조금 저 조명이 좀 세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이해와 오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맨 위에 두 개하고 맨 위에 두 번째 왼쪽 편을 보시면 조금 표정이 도도합니다. 그죠? 도도하고 아래쪽에 이러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고양이들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부제를 한번 달아보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가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급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강의가 좋다 그러면 아마 아래쪽에 계신 분이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이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주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기 위에 플래카드 한번 보실까요? 4차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사실은 저희가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어도 4차 산업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분들이 혼돈하고 계신 것이 4차 산업혁명에 혁명을 떼다 보니까 이 4차 산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런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오늘 제가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산업들 또 그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4차 산업을 이룩하지 않겠는가. 그럼 굳이 4차 산업을 제가 제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오늘 맨 마지막에 강의에도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의 기술이 4차 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쓰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서.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면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 젖소는 출제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얼룩소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양말은 무슨 양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룩 양말이겠죠. 그죠? 이것은 뭐라고 부르나요? 얼룩말입니다. 예,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양말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관성을 보이시죠? 얼룩 양말이겠죠. 뭐 스타킹이라 할지 몰라도. 자,
제가 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자, 여기서 일반 말에다가 줄을 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좀 고민스러우시죠? 반중 얼룩말.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룩말은 원래 흰 말일까요? 검은 말일까요? 예, 뭐 50대 50이죠, 뭐, 그죠? 근데 피부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얼룩말은 검은 말이랍니다. 나오면서 흰줄이 생긴다는 거죠. 왜? 생존하기 위해서 흰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자가 보면은 매우 헷갈리대요.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알겠지만, 이제 그래서 얼룩말, 이제 검은 말이라는 거 하나 두시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이 소가 지붕이 날아와서 지금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이 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4개지만 이쪽에서 보면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 얘기는 이해와 오해 설명 중에 이해는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받아들이시면 그게 이해입니다. 그죠? 그럼 오해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개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소화를 하셔서 찰떡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복잡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기의 전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턴이 실제로 이 양반이 그동안 했던 학식으로 미루어서 번개는 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분이 단순히 예측만 하셨어요. 예측만.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는 걸 바라보고 프랭클린이라는 우리 $100에 들어있는 이 양반이 번개가 전기라는 걸 입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을 날려서 끄트머리에 열쇠를 달아가지고 열쇠가 금속이니까 번쩍번쩍해서 이 지금 과연 전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문을 제가 말씀 좀 습습니다만은 우레 내에 220V 코드가 달리니까 번개 전자가 되고 오늘날 전기가 되었는데 우리 김성규 회장님 앉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문이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이족, 우리 선조들이 그 과거에 이 220V 코드를 연결할 것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저는 정말 이제를 그래서 우리 선조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달아야만 전자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는 전기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좀 설명해 줍니다. 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른 거는 안 들으셔도 요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한번 두 손을 1cm 정도로 이렇게 좀 벌려주시고요. 꼭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느끼십니다. 2cm가 되면 못 느끼세요. 1cm를 딱 유지하시고 그리고 손이 위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아래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평행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체교화가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빌어주십시오. 자, 계속 비십시오. 예, 비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계속 이렇게 손을 부비시다 보고 좀 있다가 똑같이 1cm 계속 하세요. 계속 1cm를 딱 띄우시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자, 이제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1cm를 딱 떼시고 눈을 감고 왼손 바닥이 오른손 바닥의 열기를 또 바른 쪽의 열기를 느끼게 될 때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이시면 두 자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미끌미끌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진짜 느껴지세요?
기감이 굉장히 좋으신 거네요. 그것이 바로 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전경원에 오시면 전기를 이렇게 맛보게도 해드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방문해 주시면 전기를. 그래서 일단 전기라는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입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그 가설을 세워놓고 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작년에 그 필리핀 탈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번개가 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걸 보셨던 이 가운데 이 조그마한 점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간 자 있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빅뱅으로 지금 됐고 오늘날도 지금 이 빅뱅은 계속해서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이 제가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태초에 번개가 있었느니라. 자, 이 번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어릴 때 책받침으로 이런 장난을 참 많이 쳤습니다. 그죠? 이것을 저희들이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정전기. 자, 이게 바로 연합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약간 비명소리를 해서 소리를 줄였는데요. 금방 이 번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계속할 수 없어서 여기 보시면 나무 모양의 이 번개가 또 때로는 굉장히 강한 빛이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화산의 이런 모양을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지금 물질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책받침으로 머리 이렇게 하니까 머리카락이 뜨듯이 이게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겨울 되면은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정전기가 생기는데 수많은 물질들이 굉장히 가속이 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 우선 번개라는 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과 대지 또는 구름 내에 방전하는 전기적 방전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 아래쪽이 굉장히 유용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어디 이제 경영하시는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번개가 한번 빵 칠 때 1만 볼트에서 약 10만 킬로볼트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 집에 220볼트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도체, 부도체라는 말은 정상적일 때입니다. 1cm에 전압이 3만 볼트 이상이 걸리면 이것은 더 이상 부도체가 아닙니다. 도체입니다. 바로 그 현상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흔히 말하는 번개죠. 번개. 그리고 이때 전류가 3만 암페어입니다. 3만 암페어. 여러분들 가정에 220V 코드를 보시면 1.5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몇 배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금방 3만 나누기 1.5 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약 3만 도인데요. 이때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약 5.5배입니다. 그리고 번개의 속도는 빛의 3분의 1입니다. 번개. 그러니까 번개에서의 빛이 느리다는 것이 아니고 번개 자체가 이렇게 파급되어 가는 속도가 빛의 3분의 1 정도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개를 보시면 지금 계속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만 저 번개가 직선으로 치지 않고 꼬불꼬불꼬불 치고 있죠. 그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등산하셨다가 내려오실 때 등산하실 때도 그러시지만 특히 내려올 때는 좀 불안하니까 요렇게 저렇게 안전한 길을 따라서 내려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전도 보면은 그 경로마다 가장 편한 길을 따라서 번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딱 발로 차면 돌멩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돌멩이가 생물이 아닌데 뭐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돌멩이가 벽에 부딪히면 딱 하고 돌멩이의 아야 소리가 딱이죠. 그 소리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 번개 자체도 그러한 것 스스로 다 알고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돌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엄청난 전압, 열정으로 3만 도까지 열정으로 아무런 센서 없이 빛의 3분의 1 속도로 여러분께서 경영을 해 나가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이제 빅뱅 관련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시작이었죠.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43승입니다. 이거는 1초를 어마어마하게 잘게 쪼갠 거죠. 이거는 뭐 만배, 몇백만 배, 천만 배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로 쪼갠 거죠. 엄청나게 짧은 그 시간 이후에 중력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 튀어나와서 조금 움직이려고 할 때 이미 이제 중력이 작용했는데 그 직전에 바로 번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현상이 저 맨 위에 보시면 전기 현상이 중력 현상을 앞질렀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칙이 완성이 되고 바로 물리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번개를 좀 이용할 수 없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상상으로 피레침 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피레침 밭을 계산을 한번 해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야, 번개가 한번 빵 칠 때 도대체 얼마만큼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냐? 이건 여러분 인터넷 찾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33.6 메가와트 아워죠. 저희 집에 한 가정에 보통 쓰는 것이 3kW 아워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kW. 그것이 1시간당 3kW를 쓰는 거죠. 하루 종일 쓰시면 3 곱하기 24를 하니까 72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곱하기 또 30 하면 한 달을 쓰시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가정에서 주로 쓰는 전기의 최대 용량입니다. 그거에 반하면 얼마입니까? 1000배 이상의 표현. 엄밀히 말하면 10,000배 이상이죠. 30이니까 3이 아니라 10,000배 이상의 그런 값이 한 방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총 발전량이 57만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기가라고 하는 것은 메가의 또 1000배이죠. 1000배입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왜 2019년에 안 했느냐? 2019년 거꾸로 또 떨어집니다. 살짝 작아졌습니다. 전기가요. 그래서 2018년에 요 근래에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이 33.6 메가와트를 한번 나누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약 32번. 그러니까 똑딱똑딱 할 때 한 번씩만 번개를 쳐주고 그 번개를 다 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날 고민하는 신재생 원자력 다 상관없이 전기의 에너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번개가 칠 때 빛의 3분의 속도로 가는데 제가 적어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겠지만 번개보다는 더 빨리 가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죠. 어디에 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의 그 교회에 또 큰 건물에 우리 학교에 이런 PHM을 전부 다 연결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돈이죠.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하나의 상상으로만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빅뱅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이 번개가 원시 지구 시절에 수소, 메탄,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런 것으로 대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물들이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많은 물질 사이에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번개가 생겼는데 이 번개가 원시 지구의 호수와 바다에 때리게 됩니다. 때리게 되고 이것이 약 40억 년 전에 지구로부터 유기물질이 생기는 거죠. 자,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빅뱅은 145억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24년에 오파린, 29년에 할린이라는 사람이 프리모디얼 수프라고 우리가 그 생명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수프. 그러니까 생명수프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보셨던 이런 유기물질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다가 번개가 계속 치니까 유기물질이 생일이라고 하는 가설을 했었고 그 가설을 1950년에 밀러와 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장치의 모습이 좀 자그만합니다만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6만 볼트를 인가합니다. 했더니 7일 뒤에 아미노산과 당분이 생겨납니다. 흔히 말하면 먹을 게 있어야 개미 더 꼬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기물질이 형성되다 보니까 생물이 탄생하기 좋은 그러한 여건, 그것을 저희들이 원시 생명 숲이라고 얘기를, 영어로는 프리모디얼 숲이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의 원인이 뭐냐? 제가 전기적이니까 번개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로부터 약 1억 년 후에 단세포가 생기고 이로부터서 이제 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아마 교회도 나가고 저도 성당에 나갑니다만은 성당이나 교회 나가시는 분은 굳건히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단세포부터 이렇게 쭉 진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벌거벗은 원숭이에 얘기하면 193종의 원숭이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털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습니다. 뭐 수메르 문명에서 와서 저 어느 별에서 와서 우리를 유전자 조작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뭐 그건 하여튼 뭐 다음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정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번개 얘기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 번개가 내리치다가 뭐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이 나게 됩니다. 그럼 산불이 나면 우리 원시인들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다가 가보니까 여기저기 동물이 죽어 있었습니다. 배고픈 김에 넙치다리를 띄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베큐가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화식이 시작된 거죠. 화식이.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뇌가 큰 변화가 없다가 화식을 하면서부터 뇌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어도 뭐 생식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양을 먹어도 요리를 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만큼 잉여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적게 먹어도 되고 동일한 양을 먹으면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뇌로 가서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날 와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호모사피엔스로 변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좌뇌가 발달이 되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침팬지는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턱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고 얘기하시려면 말씀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린하고 크로마뇽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네안데르탈린이 크로마뇽인을 당해서 전멸했다고 알고 있지만 네안데르탈인들은 주로 수화를 썼다. 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턱 구조를 가졌고 크로마뇽인은 말하기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처럼 말하기가 쉬운 구조였대요. 그러니까 저기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쳐다보고 갈 텐데 수화로서 이렇게 하려니까 벌써 한 발씩 늦겠죠. 그래서 아마 먹이 사냥에서도 분리해서 네안데르탈린들이 자멸한 쪽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자가 아니니까 뭐 대충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인의 호모사피엔스는 약 6만 년 전으로 기록에는 알려져 있고 물론 이거 연도도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대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번개가 치게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번개는 사실상의 번개보다는 우리 인간의 에너지 간접으로 지금 제가 돌아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뭐 상징적으로 풍차와 물레방아 그리고 여기 지금 오면서도 포항 근처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1차 산업혁명에 어떠한 메시지를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오게 해주고
또 바람이 불게 해주고 또 물이 적정히 있어야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뜻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제어를 그 양을 조절해 보려고 애를 쓰기는 썼었죠. 그러나 그 양을 증폭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나무 톱니바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뭐 상징적으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우리가 발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신의 뜻으로 에너지를 제어하던 것을 인간의 의지로서 에너지를 제어하되 신이 준 에너지보다 더 강한 힘, 뭐 태풍에 대한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볼 때는 더 강한 힘을 또 제어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증기기관의 의미는 모바일,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이 가능했던 바로 열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1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 이렇게 잘라서 이때 뭐 전기기관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아마 혁명이 빠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입니다만은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기연구원입니다. 전기연구원은 앞으로 전기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뭡니까 그 가스 대신에 하이라이트라든지 인덕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취사 도구가 벌써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요 근래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기를 더욱더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기에는 뭐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시는 핸드폰도 전기에 관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TV 모든 것들이 다 전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그 전력 부분만 전기라고 칭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가 다 전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체가 청정하고 연소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야 전기 만들 때는 화력 석탄도 떼고 다 하잖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체의 에너지만으로 볼 때는 전기 자체는 연소 과정이 없어 너무나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수송을 굉장히 빨리 멀리까지 우리가 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효율이 아주 높죠. 우리 스팀 엔진 같은 경우는 약 40%대에 해당된다면 전기 시스템은 지금 9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효율 또 에너지 절약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는 제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 관련된 장치들도 많고 다만 지금 하나 좀 불리한 것은 단위 무게당 에너지의 밀도가 좀 낮죠. 이런 거 하나 보면 전기자동차를 타시면 요즘 뭐 400km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또 다시 충전하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한 1, 2분 내에 충전만 하면 기름만 넣으면 또 몇백 킬로를 더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힘 자체도 아직은 그 디젤 엔진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에너지는 조금 아직 불리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초전도나 이런 게 나옴으로써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전기 담요라든지 뭐 이런 방석 이런 거 같이 열로 바꾸는 에너지라든지 지금 여기 보시는 전등과 같은 빛 에너지로 바꾸기도 좋고 선풍기와 같이 그렇게 바람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장 자체는 직류 정도가 되어야만 배터리에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지 교류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저장이 좀 불가능한 것이 저희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무슨 이 발전소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을 기저로 깔고 그 위에 전기를 많이 쓰면 가스 발전기까지 돌려가지고 그 수급을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는 전기의 저장이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는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기를 뭐 누전된다든지 굉장히 위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전기가 빠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절대로 전기를 만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여기 지금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을 이렇게 만지시면 잘못하면 쥐죠. 반사운동에 의해서 쥐어요. 그렇지만 요걸 까꿀로 등으로 이렇게 대시면은 찌릿하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아무로 오므러지겠죠. 그래서 전기를 만지시면 안 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하신다면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만지시면 찌릿하면 손이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지니까 좀 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만은 그걸 하나 예를 팁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1차 산업혁명이 1784년에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 이때는 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의 백열 전구가 시작됐죠. 백열 전구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제 밤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큼 이제 발전이 가속되었다라고도 일부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는 전기고요. 3차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저희들이 볼 때는 WEE, Electrical Engineering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주로 전산에 관한 통신, 5G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의 기술들이 발전되어 나갈 텐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전기가 갖고 있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큰 장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들은 맨 왼쪽에 보시면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로 197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에 마네킹을 앉혀놓고 벽에다가 쾅 부닥치면서 이제 마네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차의 안정도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라든지 전기가 흐를 때 또 끊어질 수 있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봇대 근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번개를 맞으면 이것이 터지면 안 돼요. 그럼 그 일대가 전부 다 정전이 되고 우리 뭐 가정이야 조금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산업 설비가 정전이 된다면 이거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같이 끊어짐이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전기기기, 변압기라든지 차단기를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탄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애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소하고 저희가 원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때의 이름이 바로 한국전기통신연구소였습니다. 전기통신연구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연구소로 빠진 것이 저희고요. 통신연구소로 빠진 것이 애틀이죠. 그래서 애틀이나 저희 가면은 초대 소장들이 이렇게 앞에 쭉 서 계십니다. 같은 한 기관이었습니다. 뭐 그 뒤에 이제 전기연구소로 바뀌고 지경부 소속에서부터 이제 요 최근에는 과기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16일 날 임명을 받았고 지난달에 저희가 44주년 행사를 하게 됐던 거죠. 저희는 전기와 이 전력에 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인증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뭐 이 조직은 설명드릴 생각이 없고요. 저희들이 인원들은 한 700명대 정도가 됩니다. 뭐 하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한 수치는 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창원이 이제 본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왕, 분원, 안산 분원 그리고 광주에 스마트 그리드 본부가 생겼는데 저희 창원에서
뚝 잘라서 보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광주 본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총 4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뭐 전기를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재들, 재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여기 뭐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눈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가 똑똑한 전력망이거든요. 전력망이 똑똑해서 뭐 대학 갈 것도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헤드라이 있으면 집에 불이 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전압 강화가 없도록 조절해주고, 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적게 흐르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가 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래쪽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시험 인증 기술인데, 한번 그 저희 전기연구원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험 인증 설비가 거대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 세계에 2위입니다. 저희가 네덜란드 쪽에, 대서양 쪽에 1위인 체지가 있고요. 또 이 환태평양의 1위인 저희 전기연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크죠. 좀 더 크지만 여러 가지 기술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고, 아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기술을 개발하면 세계 1위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기 보시는 거대한 설비가 아마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것들이 하나의 단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영남경제에서 혹시 한번 그룹을 짜서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전기연구원의 창원 본원입니다. 이 정도 사이트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 제가 와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저희가 전기의 길이라고 하고, 영어로 일렉트릭 로드라고 하지 않고 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다 아실 거는 없고요. 참 복잡합니다. 저희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으셨던 것이 바로 IoT.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죠, 그죠? 모든 사물에다가 인터넷 기능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하이 빅스비 하면 무슨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우리 IoT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하면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하나 제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가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우유가 몸에 해롭다라는 한번 말도 안 되는 가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창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바로 집에다 전화해서 우유를 끊어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끝나시고 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일 아침 우유 먹다가 아이고야 이거 우유가 몸에 나쁘다며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며칠 지나서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거나 거기에는 시차가 있지만 그 말에 대한 것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즉 주문의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뭐 우유를 하시는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생산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다 보니까 살아있는 거죠. 인간의 족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야, 내년에 이 물건 그냥 생산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오랜 직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세상의 이 모든 경향을 빅데이터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빅데이터에서 계속 해마다 시간마다 양이 늘어나면 그 산업은 발전되는 거라는 거죠. 왜? 갑자기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태양이 이 모든 지구나 이 생활의 모든 것들은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이 뜨다가 갑자기 북으로 갔다가 재치기만 하고 나니까 남으로 갔다가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움직일 수 있게 충분히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은 우리가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려니까 언제 뭐 저기 가정에 가서 뭐 전기요금 얼마 쓰셨어요? 눈을 보고 기록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센서를 달아서 바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낸 데이터가 다음 달쯤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5G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빠르게 와라 이거죠.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 움직이기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런 굉장히 빠른 세상에 이제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그죠. 여러분들 또 하나 많이 들으시는 것이 바로 알파고로 유명해졌던 AI입니다. 이 AI에 관해서는 우리가 터미네이터 2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하나의 도구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얘가 언젠가는 나를 죽일지 몰라 이런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런 건 있죠. 로봇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가서 뭐 저격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냐 그런 거는 뭐 이제 어떤 범법의 행위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인공지능 아니라도 지금도 가능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IoT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하이빅스비 이렇게 하려면 제가 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시야? 하면은 지금 몇 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적어도 스피커가 마이크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센서로서 내장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저희 전공적이다 보니까 그냥 무식한 모타 전동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 전동기에다 IoT를 단다면 어떤 모양으로 될지 한번 보십시오.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눈이 달린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머신 비전으로 얘가 본다는 거죠. 뭐가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한다는 거죠. 스피커가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트, 심장이 달려 있습니다. 자체 내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무언가 작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뇌입니다. 여기가 뇌인데요. 이 뇌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AI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귀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스피커와 마이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된다면 이걸 발전기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발전기가 지금 왼쪽 상단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10분 뒤에는 아마 발전기가 녹아서 더 이상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기존의 발전기는 그냥 녹아서 타거나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일대가 정전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서는 통신 기능을 가지고서 내 지금 상단이 앞으로 30분 후면 녹아. 빨리 와서 조처를 해다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거를 듣고 빨리 달려와서 이거를 교체 수리를 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센서가 2020년에 지금 22억 개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또 2005년 뒤에는 이것의 2배인 57억 개나 쓰이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저희 우리 인간의 선조들이 돌도끼를 들고 동식물을 채집을 했다면 오늘날은 핸드폰이죠. 폰도끼죠. 폰도끼를 두고 바로 데이터를 채집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간혹 저는 이 핸드폰에 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콩글리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또 위에 영국에서는 모바일폰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셀룰러폰이라고 합니다. 셀룰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지국의 그 한 셀을 셀룰러폰이라고 합니다. 기지국 단위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모바일은 전화선이 필요 없고 우리 무선 전화기처럼 들고 이동하면서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의 기능적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 핸드폰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핸드폰이 콩글리시가 아니라 굉장히 적절한 편이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폰도끼, 돌도끼에 대신되는 데이터를 채집하는 툴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빅데이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가 우리 영남 경제도 아마 디지털 경제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아마 세상의 모든 부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걸핏하면 디지털 땡땡, 디지털 땡땡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여기 위에 조금 작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직업의 숫자들이 거의 수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에 의한 쓰나미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관한 이 내용은 마치 석유를 정제하는 것과 같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폐품이라 하죠. 폐품의 플라스틱의 뭐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뭐 로봇도 만들고 뭐 그런 그 폐기물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에 만들어 나가듯이 그 데이터에 있는 것을 적절히 잘 정제하면,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필터링을 잘하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필터링은 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중요성에서는 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부가 왜 망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곧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서 망했다. 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보통신부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발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통신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에너지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쓰시다가 배터리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그냥 무거운 그냥 돌멩이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이 월드가 제대로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심볼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기연구원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들을 한번 그냥 심볼로서 이렇게 쭉 해놨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명함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소개 내지는 또 전수나 여러 가지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저는 부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 TV 아톰 또 황금박쥐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황금박쥐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톰이 발밑에 제트 인연에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영상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요즘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되어 있고 물론 연구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말했던 이 아톰 소년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플라잉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플라잉카입니다. 랜딩하면 자동차로 다니고 또 프로펠러를 세워서 또 나르면 비행기처럼 나르기도 하고 이런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현대에서도 그 CES에 출품도 했고 아마 신문 요소에 보시면 이 플라잉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드바드와 그 마법 양탄자에 관한 얘기로 우리 그 정기연구원의 그 심볼이 꼬꼬마 캐리입니다. 꼬꼬마 캐리와 나르는 양탄자 이래서 드론을 달아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요, 창원을 위시한 여러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홍보하면서 꿈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사실 뭐 기술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녀들은 항상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빗자루를 타고 한번 날아보자.
그 다음에 메리 포핀스하고 이 상관도 없습니다만 메리의 리를 따서 우리 영어로 정기형문이 캐리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캐리 포핀스 이런 걸 만들어서 장난을 좀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강연에도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슬라이드 자료에서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술로 해서 그 지구 환경이 나빠졌다. 참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굉장한 인간의 의식의 변화, 기술의 큰 변혁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서양 과학의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배우시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뭐뭐 한다면 안에 문제점이 다 들어있거든. 그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석유를 떼서 에너지를 얻는다면만 얘기했지. 뗐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서양 과학의, 저도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서양 과학의 단점이고 구조적 모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연의 빛이 아름다운 빛들이 인간이 만들었던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은 1900년대 여공들이 일을 하는 우리 창원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예전에 국가산단 만들어졌을 때 2000년대에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베트남쯤 되겠죠. 그 모습이 달라지는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색깔이 흑백이냐 천연색이냐 그것만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정체도 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아주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름도 없던 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 집값 상승이 더 심해졌습니다만 과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살기가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의 나름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 수준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구 환경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 자, 이것들은 이제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이미 가버렸다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절대 앞으로 자동차 타고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오시는 거죠. 그죠? 물건이 어마어마만큼 많아도 전부 다 손으로 들고 가라고. 부산도 걸어가고 서울도 집신 몇 개 사면서 걸어가고. 이제는 저희가 도저히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식당이 지금 망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이런 왕래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요. 지금 정류장차가 없고 지금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난다고 쳐보십시다. 지금 하프피크를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자동차는 그냥 하는 물건 덩어리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디 가려면 전부 다 내 두 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리 어릴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10리, 20리 걸어서 학교 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데 과거에는 각자 거의 작업자족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생활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거의 돌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런 환경은 정말 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도 이쪽에 관련된 사람으로 우울합니다. 아주 우울합니다. 자, 지금 아까 그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또 그 세 번째 강연 자료에 있더라고요. 지금 이 플라스틱이 지금 하와이 위쪽에 거대한 섬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조류들 때문에 해류의 방향이 그것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부닥쳐서 플랑크톤보다 더 적은 입자로 되고
그것이 플랑크톤인 줄 알고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결국 궁극지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생선 내장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멸치 우리가 말하는 멸치 똥에 비타민 12가 많다고 하죠. B12가. 그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약에 드시고자 하면 플라스틱을 드셔도 괜찮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컵에 뜨거운 걸 담아서 먹고 이러면은 거기서 환경에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체에 그런 얘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오늘날 인구가 안 생기는 것은 늦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기술로 인한 환경이 나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각한 수준으로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것이 뭐 과연 하나의 위기를 말하는 건지 뭐 저같이 이렇게 좀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처럼 그냥 야 지나가는 하나의 일이야.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는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산업을 발전해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어떤 미래 기술의 발전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지구 환경의 개선 부분이라는 큰 두 가지 숙제가 저희들 앞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개는 엄밀히 말하면 양립하기는 쉽지 않은 할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한번 잠깐 요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2차, 3차 쭉 왔습니다. 저는 요즘 4차 때문에 5차라는 말을 일부러 쓰기는 씁니다. 근데 5차는 뭐 올지 안 올지 그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5차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노벨상 수상자면 그 사람이 5차가 온다더라 하겠지 뭐 저같이 정경훈 원장이 5차 두드려봤자 뭐 누가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5차 산업이 온다면 아까하고 똑같이 5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것으로 된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서 오늘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곧바로 피부암이 생길 수 있으니 헬멧을 쓰고 나가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헬멧 쓰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나 어제 얼마나 돈 주고 한 머리인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암이 생긴다는데 뭐 헬멧 쓰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니 실내에 계신 분은 괜찮지만 5시간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산소 매니드 이상을 짊어지고 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우주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생존. 그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로켓을 타고 화성으로 떠나겠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남아서 산소통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생존의 전략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거 보시죠. 1차 산업혁명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1차 세상의 붕괴가 시작되었었다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이 되는 순간 또 2차 세상의 붕괴가 시작됐고 그때쯤에 석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영국에서 스모그 때문에 아주 엄청난 사고들이 이제 발생이 됐던 거죠. 자, 알래스카 빙산에서 녹아서 나왔던 바이러스가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곧 3차 세상이 붕괴되고 이 이후로 바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붙어 있었던 미세먼지, 우리 어릴 때는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미세먼지들입니다. 자, 8월 8일 기후협약이 2016년에 맺어졌고요. 그 온도 한계를 2도씨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도씨는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1도가 더 올라가면 열대 우림 생태계가 타격이 되고요. 다음에 3도씨가 되면서부터 아마존 우림이 사막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저 건너편에 있는 얘기인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 아니겠죠,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홍보가 돼서 아실 겁니다. 자, 4도씨가 되면 남극의 얼음덩어리 다 녹고 완전히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10m가 올라가면요,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우리나라에 사라집니다. 해수면이 10m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안가에 사시는 분은 전부 다 물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전봇대는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일본이 오죽하면 개인 ESS 전원 장치를 자기 집에 사두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해요. 예를 들면 뭐 전기를 안 쓰는 거야 뭐 큰 문제겠습니까만 6도씨가 되면 대부분의 생물체 멸종은 우리가 실내 온도가 뭐 20도가 26도 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곧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70% 이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지금 예측이 우리 손자 때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올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자, 뭐 이런 뭐 코로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요 슬라이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025년이면 앞으로 딱 5년이 남았습니다. 포항의 물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앞으로 이제 5년도 채 안 남았는데 5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부족이 아니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물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나라죠. 전혀 여러분들 실감 안 가시죠? 지금 오늘에도 당장 전기가 올 수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물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세게 나오다가 좀 적어지다가 뭐 애기 오줌 줄기처럼 나오다가 똑똑하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미국에서 지금 변기를 못 내리는 걸 보셨죠? 변기를 못 내린다는 상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이 나와야 변기를 내리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이 아이스 코어를 이렇게 잘라서 이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추측입니다만은 약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결빙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1%만 되살아나도 1만 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한 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1만 종 정도 되면요,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어떤 사람은 크라운 바이러스고 이렇게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병을 지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시베리아 쪽에 동토가 녹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용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탄소가 지금 배출되는 거예요. 그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야지. 근데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악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흰 거풀이 생기듯이 마스크가 저절로 모르겠습니다. 코 안에만 생길지 뭐 이렇게 생길지 모르지만 하는 그런 가상을 해보고 앞으로 신인류가 나온다면
호모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엉터리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된다면 신인류는 호모 페르소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려갔던 부분인데요. 이 봉지가 뭔가 하면 화학연구소에서 작년에 개발했던 겁니다. 개껍질 등등을 이용해서 썩는 비닐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여기다가 약간의 물질을 넣어서 바스러질 때 플랑크톤의 먹이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효율만 경제성 논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효과성, 생태적 효과성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공기 뭐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습기라고 기자를 붙였습니다. 하고 전기 이 세 가지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삼기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도 농자 천하지 대본해서 실제로 거리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기 천하지 대본이 아니겠느냐. 우리한테 주어진 3대의 책무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안전한 전기 기술을 보급하면서 또 미래를 위한 기술을 위해서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윈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다. 가장 영리한 것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다. 단지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만 살아남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전기연구원도 세상의 시류에 잘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잘 살아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딱딱한 이 전기를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경주에서 온 김병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경주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그 월성 1호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서로 논란이 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현재의 태양광하고 이런 관계에 발전해서 나오는 이 전기가 월성 1호에 의해서 발전되는 이 전기 관계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방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전에는 농면은 천하지 대본을 했는데 이제는 전기가 바로 천하지 대본인데 전기가 없으면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보고 작동 안 되고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정책적으로 하는 이 얘기들은 사실상 여당 야당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참 국민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바로 전기를 또 전공을 하신 원장님 오늘 강의를 해주셨는데 월성 원전 그게 과연 수명이 다하고 아무런 적이 없느냐 하는 거기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특정 발전소 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실제로 월성에 가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드려야 되는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답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중국 그 동해안, 저희로 말하면 서해안이죠. 현재 약 5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거기에 앞으로 50기가 더 져서 총 10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기가 그 해변가를 쭉 그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샨사댐이 있습니다. 양자강에. 그 댐의 붕괴설이 있고, 이거는 중국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음해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지 말아 주시고 전체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 가지고 쓸려 내려오면은 단 한 기라도, 일본처럼 단 한 기라도 그게 우리나라 뭐 서해안 어느 부분, 목포에 걸치든 제주도에 걸치든 어디 저 위에 부안 근처에 걸리든 간에 걸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는 그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항상 사고를 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상존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운전자와 실제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맞춰서 잘 운행을 하면 사고를 극소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전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부든 저 정부든 그걸 떠나서요. 원자력에 대해서 나 좋다. 원자력은 뭐 체르노빌처럼 되면 어때? 뭐 살다가지 쓰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국민의 일부는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를, 정부 아닙니다. 정부를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일부의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에너지의 지속적인 부분, 또 지구의 환경,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했을 때 과연 원자력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이냐 아니냐,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께서 정하시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전공자들이 바라볼 때는 원자력을 언젠가는 폐기를 해야 되죠. 다 쓰고 나면. 내가 산 물건도, 내가 산 옷도 언젠가는 버려야 되듯이 원자력 발전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때 나오는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보다 싼 발전 방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잘 관리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사는 동안에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주는가 하면 끊임없는 핵 폐기물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태백산맥 아래쪽에다가 파고 집어넣고 계속해서 한들 얼마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폐기물 처리, 그 비용은 원자력 발전에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게 단순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현 정부의 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이나 화력 이런 걸 줄여 나가면서 신재생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어제 새로 샀는데 야, 오늘로 전기자동차를 바꾸고 해서 바로 이렇게 없애고 버린다? 그거는 안 맞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임이고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단임이고 그 다음 정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니 밀어붙이는 경향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태양광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김성 회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태양광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이번에 조금 비 왔다고 해서 그게 다 실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사고가 안 날 만큼 모든 걸 완벽하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 핸드폰, 모토로라의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때 인터넷 안 됐습니다. 기술자들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런 핸드폰이 발전이 되고 하나의 기능이 들어가고 작아지고 더 오래 쓰고 또 기능이 좋아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으로 온 것처럼
기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또 개발해 나갑니다. 자, 지금 똑같습니다. 태양광의 설치도 지금 실제로는 태양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풍속 30km인가 30m/s로 설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이 30만 50, 70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70으로 와서 다 날아갔다. 그러면 태양광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70이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30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70으로 설계했던 규정을 바꾸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를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비난 일색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양의 그 송전탑 사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30년, 40년 전부터 송전탑 선로 밑에다가 돼지들을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암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3, 40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생겼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보고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긴 놈은 잡아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자, 전공자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할머니가 들어놓습니다. 니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묻지요. 자, 철탑은 적어도 3, 40m의 높이가 있습니다. 원래 나쁜 거는 멀리 두면 되죠. 근데 땅에다 묻을 때는 3, 40m를 못 팝니다, 여러분들. 기껏 해봤자 5m, 깊어야 10m밖에 못 팝니다. 그러면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 위를 지금 송전 케이블이 내 발밑을 지는데 그 위를 지나가는 게 안전합니까? 머리에 더 높은 3배 이상에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님비라고요.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야, 저기와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그건 모르겠고, 내한테 문제 없게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 공급을 중단받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전기를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동아줄을 내듯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선이 옆으로 가게 되는데 누구 집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월성의 부분이 제가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또 그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원자력은 여러분들께서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원자력이 없으면 석탄을 쓰면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환경이 무지무지하게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석탄은 예외입니다. 자, 좀 그래도 나은 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가스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태양은 지구보다 수명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구가 망해도 지구가 사라져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 볼 때는 유일한 자원은 태양일 수 있다고 저희 전공자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야, 밤에는 전기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ESS를 달자는 거죠. 배터리를 달아서 낮에 할 때 담자. 자, 그런데 야, ESS도 불나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급히 서두르면 체한다고.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이 ESS를 그렇게 보고받겠다고 하질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맞춰내기 위해서 좀 속성으로 하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생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후부터 전기자동차가 불이 계속 납니다. 왜 나는지 아세요? 지금 ESS라고 하는 것은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것이 10회를 쓸 수 있는데 하루에 10번 사면 하루밖에 못 신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쓰면 내가 10달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10개월, 예를 들면입니다. 10개월 뒤에는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화재로 이어지고 또 안에 조그만 열점이 생겨서 그것이 점화가 돼서 불이 나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고체형의 전지. 지금은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의 전지를 고체상의 전지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서 불이 날 줄 몰랐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소재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전기 배터리가 빨리 널리 쓰일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전기자동차 이렇게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줄 모르셨잖아요.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측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현대자동차에다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 선생님께서 주셨던 그 충고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국민적 합의로 독일처럼 우리가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신재생으로 가자든지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원자로가 하자든지 그거를 정치권이 아니라 대국민적 합의가 저는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가 기술을 리드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2030년까지 간다. 거기서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만 쏟아부으면 되기는 되죠. 그러나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기술이 개발만 되면 됩니까? 생기는 환경의 문제도 이제는 고민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허리띠 조름하고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생각하면서 여유도 가져가면서 생활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기술의 발전이나 원자력도 다 그런 문제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사석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또 공적으로는 저도 더 이상 좀 내뱉기 어려운 말씀도 또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답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